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뭐랄까 좀 뻔뿌지라는 기사?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월 17일 기사 재건축 날개단 일기 신도시 첫 입주단지 눈여겨보자. 이런 류의 기사들이죠. 근데 제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이거였죠.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3기 신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 두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도전하라 이겁니다.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붙어 있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경계 지역에 있죠.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멉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업무단지입니다. 자정용지 비율이 평균 15% 이상이에요.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입니다. 1기 신도시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30년 정부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1, 2기 신도시를 많이 조성해서 운영해 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서울에서 머니까 다 베드타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맨날 교통시설 확충해달라고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불편하다고 맨날 교통시설 확충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1, 2기 신도시 조성 비용보다 더 들어가요. 제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봤지만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경계 지역에 설정을 한 겁니다. 3기 신도시가 자정용지 비율 평균 15%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 2기 신도시는 자정용지 비율이 5% 미만이에요. 아무튼 3기 신도시가 자정용지 비율이 평균 15%인데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경계 지역에 설정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너무 멀면 거기에 자정용지 아무리 많이 높게 설정해봤자 기업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사전 청약을 실시했고 또 일부는 실시 중이고 조만간 또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본 청약은 2026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하느니 3기 신도시 청약에 도전하세요. 그때쯤이면 부동산 하락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청약 경쟁률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3기 신도시를 잡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가 1990년대 초중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계획을 해서 김영삼 정부 때 입주를 시작을 한 건데요. 당시만 해도요, 하루 2~3시간 통근은 당연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꼈다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여기에서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의 승패는 갈리는 거예요.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잘 아시죠? 이제 중요한 게 재건축 관련해서 중요한 게 기존 용적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산 169%, 중동, 평촌, 3번은 200%가 넘어요. 분당이 184%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건축 사업성 계산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한 사례를 제시해 드릴게요. 둔촌주공, 그 말 많은 둔촌주공의 기존 용적률이 87%예요. 100%도 안 됐다고요. 요걸 274%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아니지, 지금 짓고 있는 중이지. 기존 6,000세대가 12,000세대로 재건축된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둔촌주공 어떻게 됐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기존 용적률보다 3배를 받았는데 그 난리가 났어요. 둔촌주공 사태의 본질은요, 조합원들끼리의 내분이에요. 이른바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합원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다가 그 사달이 난 거예요. 지금 둔촌주공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올 1월인가 작년 12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 2천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재 둔촌주공 그 일반 분양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 분담금이 1억 2천 넘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2억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금 살펴봤듯이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이래요. 서울 안에 있는 용적률 87%짜리가 기존보다 3배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재건축할 때도 조합원 분담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자, 이 높은 제일 낮아야 일산 169%, 중동 평촌 3번은 200%가 넘어요. 이런 데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제 추정으로는요, 현재 불번 가격 기준으로 최소 4억 원 나와요.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일기 신도시 이제 일부 주민들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나올 텐데, 이건 일기 신도시 전체 지역을 다 용적률 500%를 적용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용적률 500%면 그거 다 닭장 아파트예요. 완전히 닭장 아파트예요, 그거. 역세권 일부 지역만 용적률 500%를 적용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예요. 근데 아직도 조합 설립을 못하고 조합 설립 준비 단계예요. 20년 됐구나. 20년.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삐걱대는 근본 이유는요, 음마아파트 용적률이 204%로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50층 이상으로 짓겠다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기존 용적률이 20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50층 노래를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도 기존 용적률이 204%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이 삐걱대는데, 아니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이 높은 용적률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다? 그건 꿈속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업성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시중에 남아있는 책 보면 뭐 어느 지역, 어느 단지 아파트는 뭐 사업성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 계산한 거 봤더니 제 생각에는 그냥 행복회로 100% 돌려가지고 멋대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현실성이 별로 없더라고. 재건축, 재개발 그 사업성을 계산을 하려면 그 계산 자체, 즉 산수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산수 실력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등장하는 개념 등이 있거든요.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시중책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거, 그 말만 듣고 그냥 덥석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투자했다가 물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제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단순 무식하게 간단하게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기 신도시의 기존 구축 아파트가 6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합원 분담금 최저 4억 안팎 예상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일기 신도시 기존 용적률로 봤을 때는 최저가 4억 정도 예상돼요. 실제로는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억, 4억 합치면 10억을 투자하는 거죠. 이게 신축으로 바뀌어 입주할 때 12억에서 13억 이상 갈 수 있을까? 이걸 따져보시면 돼요. 여기서 12억에서 13억은 현재 불변 가격 기준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안 나옵니다. 아니 10억을 투자했는데 20에서 30% 정도 이익이 난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할 리가 없지요. 뭐하러 그 생고생을 해요. 이것도 안 나오는데. 이번 부동산 폭등기, 아니 정확히는 2년 전이지. 2년 전 혹은 일부 권역은 뭐 지난해 초중반기까지 그 부동산 폭등기에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34평 기준 12억에서 13억 넘는 단지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또 이걸 들고 나올 거고, 그 정부도 요걸 얘기를 하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종의 알리바이에 불과해요. 왜냐하면요,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하는 이익 상당수가 기부 체납, 이게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 등이죠. 요걸로 회수해 갈 겁니다. 안 회수해 갈 수 없어요. 이건 회수는 불가피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그다지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초안도 남아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둔촌주공 기존 용적률보다 3배의 용적률을 받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억대로 발생하는 걸로 추정돼요. 한대 일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도 기존 용적률 대비 2배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아니 200%짜리 그 단지 용적률 2배 받으면 400%예요. 400%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닭장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전체를 닭장 아파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의 그 도로라든지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건 원래 계획 인구에 맞도록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용적률만 팍 올려버리면 도로 이런 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무작정 용적률을 높여줄 수가 없어요. 2배 이상 줄 수가 없어요. 200%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어떤 단지가 기존 용적률이 200%라고 합시다. 350% 받았어요. 150% 상향됐죠? 근데 또 기부 체납, 공공임대 등으로 회수해 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일기 신도시, 즉 판교 옆 분당 일부 권역, 고양 테크노밸리 잘 조성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고양 테크노밸리에 뭐 기업들 입주도 활발하고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부근 아파트 등 일부 권역만 재건축 사업성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은 일기 신도시 가운데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높죠. 이런 데는 다운사이징 재건축 시도해 볼 만하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언론 보도도 그렇고 뽐뿌질 해대는 일부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진짜 중요한 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기 신도시가 총 29만 호예요. 동시에 재건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9만 호를 동시에 멸시시킨다? 그러면 일단 전세난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각종 공사 자재, 인력들 어떻게 조달을 할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래서 동시 재건축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 예상에는요, 가장 빠른 단지와 가장 늦은 단지 최소 20년 차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20년 이상 벌어져요. 아마 한 30년 벌어질 거예요. 그 밖에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부동산 하락기가 다음에 이제 지금 부동산 하락기인데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또 하락기 오고,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 권역 따져보면 가장 빠른 단지하고 가장 늦은 단지 20년, 30년 차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락기 접어들면 또 재건축 사업 추진이 안 돼요. 일반 분양 해봤자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일기 신도시 일부 혹은 상당수 권역은 그냥 버려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이미 줄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인구도 줄 텐데. 근데 일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다 멀잖아요. 그렇다고 일기 신도시에 새로 업무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기 신도시는 전체가 다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반론이 나오는 게 일기 신도시에는 기본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다. 그래서 괜찮다. 이거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반론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시골에 버스 노선, 철도 역사 폐쇄되잖아요. 시골 인구가 주니까. 시골에는 노인들만 살게 되니까. 그런 인프라 버려지잖아요. 서울 시내 안에서도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하고 그러잖아요. 인프라라는 건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고 계속 이용할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인구가 줄어버리면, 그리고 특히 생산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만 있게 되면요, 인프라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요, 수도권에 있는 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한 20년 뒤에는 일부 지하철 역사는 폐쇄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에는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끄떡없다. 그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붙어 있고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멀다. 3기 신도시는 업무단지, 자정용지 비율이 평균 15% 이상이고 1기 신도시, 사실 2기 신도시에도 해당되는 건데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3기 신도시 청약을 할 것인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투자할 것인가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